제가 처음에 이 단편 소설을 읽으니까 처음에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 처음에 자꾸 죽어 누가.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여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곧 엄마가 죽고, 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쌍둥이 언니가 또 죽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자기 아버지가 자꾸 죽고.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이제 상대방의 그 주인공의 또 처지가 또 되어보기도 하잖아요. 자꾸 죽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좀 힘들고 무겁고 외로움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그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읽으니까 그 외에 또 이제 좀 재밌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이제 안 읽으신 분이 혹시 읽게 되면 처음에 자꾸 좀 처음 상황이 좀 뭔가 자꾸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읽어 나가면 되겠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소설을 살펴볼 세 가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강박. 요게 보면 강박증이 심한 분들은 요걸 보기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이게 뭔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거꾸로 돼 있고 높이도 안 맞고 뭐 모든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게 강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병을 예방하는데 백신이 있잖아요.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백신, 그거 맞으면은 그 병에 잘 안 걸려요. 마찬가지로 마음병도 마음병 예방의 측면에서 보면 마음병 백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은 이런데 하고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니고 진짜 마음을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 진짜 마음은 어떤지 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 사항이 넘겨주세요. 이게 제일 처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전체 소설의 주인공은 여자분인데 이제 주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20대의 이야기인데 이게 옛날을 회상하죠. 자기가 태어날 때 쌍둥이인데 한 명은 그 해가 바뀌기 바로 전에, 한 명은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곧 이렇게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분만하는 곳에서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이 새해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기를 바랐다. 그러면 모든 행운이 자기에게로 몰려올 것만 같았다. 뭔가 좀 새해 처음 태어나면 뭔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아빠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다음 또 눌러주세요. 네. 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둘이서 쌍둥이가 이제 놀아요. 노는데 어떤 놀이를 하냐면 카펫, 여기는 그냥 이제 파란색 카펫인데 얼룩무늬 카펫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카펫 위를 걸을 때 우리만의 규칙이 있었다. 언니는 붉은색을 밟으면 안 되고, 언니는 붉은색을 피해서 가요. 나는 초록색을 밟으면 안 된다. 나는 초록색 피해가고, 혹시 내가 초록색 밟으면 안 되는데 초록색 밟으면은 저 벽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벽이 있거든요. 언니 쪽에 스티커를 하나 더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놀이를 했어요. 다음 넘겨주시고. 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사이다 그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이다를 못 찾아서 스프라이트 비슷한 거.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나중에 큰 다음인데 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 기차에서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어떤 기차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딸과는 또 이제 보지 않는 사이. 좀 사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출산하신 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또 애들을 맡아서 키워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나이트클럽을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 이제 밑으로 가서 그 나이트클럽 전체 좀 일 봐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의 이제 배다른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 많아요. 삼촌들이. 그러니까 주인공한테는 삼촌이 되죠. 근데 그 삼촌들이 다 좀 좋지가 않아. 뭔가 좀 가짜 양주 만들어가지고 나이트클럽에 납품해서 이제 이윤시하고, 그 다음에 안주 좀 안 좋은 거 주고 비싼 값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데 삼촌들이 좀 약간 좀 이제 인간적으로 좀 뭔가 좋지는 않고,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맞이다 이러면서
뭔가 인간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러던 와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나이트클럽 그 사장님이 돌아가시죠. 돌아간 다음에 이제 재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들. 아버지는 나는 재산에 관심 없다 뭐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이게 뭐 한 대씩 때리고 가는 그런 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가면서 딸한테는, 그 딸이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요때였거든요. 뭐 매달 며칠날 돈 묻혀줄게 하고 그냥 가버려요. 딸은 그때 딸도 참 막막했을 것 같아. 아빠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또 가버렸어. 저기 떠나버렸어. 계속 용돈은 아니 그 뭐 생활비는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행사에 취직을 해요. 더 이상 아빠한테 돈을 안 받겠다 그러고 통장도 없애버리고. 근데 어느 날 5년 뒤인가, 일하고 5년 뒤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요. 기차에서. 그래서 뭐 살아계실 때는 생각을 못했다가도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삶이 그리워졌는지 무슨 까닭인지 자꾸 그 기차를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쯤에서 돌아가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버지가 탔던 그 자리에 늘 이제 예약을 해서 앉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갔더니 분명히 자기가 그 자리에 예약을 했는데, 이 Q라는 사람이 또 다른 등장인물이죠. Q라는 사람인데 남자인데, 이분도 뒤에 나오겠지만 상처가, 이게 마음에 그런 이제 그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상처가 다들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도 상처가 있듯이. 특히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 나온 분들은 상처가 다 있어요. 상처가 없으면 이야기가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있어요. 큐도 상처가 있는 분인데 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거기 제 자리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중에 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트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큐가 자기 마셨던 사이드를 주면서 마셔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아까 아버님이 새해 처음 태어나는 아기를 처음 태어난다면 모든 행운이 다 올 것 같아 라는 생각했던 것. 그 다음에 카펫을 야 언니는 붉은색을 밟으면 안 돼, 나는 초록색을 밟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확장이 되어버려요. 그 상태는 병은 아니지만 그게 좀 뭔가 그 생각만 꽉 쥐고 있으면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어떻게 뭐 새해 첫날 처음 안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살다 보면 뭐 초록색 붉은색 뭐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게임으로 잠시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그 생각을 계속할 수 있으면 그건 강박이 되어버리거든요. 강박이 되는 원리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주인공은 남 앞에서는 트림을 해서는 안 되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겠죠. 그걸 이제 한번 깨워보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떤가. 물론 그 이전에 야 내 생각이 정말 트림 한 번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과연 현실적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강박이 깨어지는 그런 게 되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강박의 시작과 끝 해놨는데, 강박의 시작은 뭐냐면 치우친 의와 치우친 질. 치우친 의만 있어서, 치우친 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질을 바르게 되면은 그 강박은 풀려버리죠. 오래 있지 않아서. 오래 반복하게. 근데 강박의 시작은 생각의 토양이 치우친 상태에서 치우친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치우치게 또 의도를 해요. 계속 그걸 해야 된다고. 강박이 오래 지나고 난다면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사실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그걸 상당히 많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강박의 처음 시작은 치우친 의와 치우친 지 둘 다 작용을 해요. 둘 다.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바꿔야겠다 하면은 치우친 의는 금방 안 바뀌죠. 왜냐면 내가 세월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지는 이거는 하루아침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강박의 중간은 치우친 의와 그것과 다른 지를 내는 게 중간이에요. 행동은 지가 결정하거든요. 아무리 내 생각의 토양이 치우치있어, 내가 아무리 30년 담배를 피워온 사람이더라도 내가 오늘부터 내가 담배를 피워나가면 내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분명한 상황에 처한다면 담배를 누가 피겠어요? 뭐 죽겠다는 사람은 피겠지만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안 필 것 아닙니까? 그럼 30년 피워도 내 하루 다짐해도 안 필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괴롭겠죠. 괴롭지만 그것이 옳다면 그걸 할 수도 있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옳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을 분명하게 봐야 할 수 있겠죠. 옳은 걸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자꾸 내려놔. 내 습관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나를 넘어선 큰 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큰 시의 자리를 본성이라 그러고 불성이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뭐 저 성령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강박의 끝은 의가 생각의 토양이 건강하게 변하는 거예요. 생각의 토양이 건강하게 변하면 이 중간에 냈던 치우친 의와는 다른 지에 따르는 생각의 토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행동이 나와요. 현실적인 생각이 편안하게 아주 쉽게 선택이 되죠. 전혀 보고 없이.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현실적인 뜻을 내가 분명히 지금 내고 있다. 근데 그걸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생각의 토양이 아직은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은 치우칠 있다. 그래 보면 되고 또 그걸 떠나가지고 현실적인 자꾸 선택이 나갑니다. 다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의지사려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의는 생각의 토양이고 지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을 내 마음병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옳은 것을 자꾸 선택해야 돼. 그게 지는 지가 중요하지 사실은 병 치료하는데 의는 처음에는 중요하진 않아요. 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내 의는 지금 치우쳐 있잖아요. 병이 있다면 내 생각의 토양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걸 하는 말을 들어서는 힘들죠. 네. 이 지는 그럼 어디서 길어와야 되느냐? 우리 본성에서. 우리 본성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 생각을 잠시 그치는 명상을 자꾸 하면서 그리고 좀 맑아진 정신으로 좀 고전도 읽어나가고 다음에 서서 좀 보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생각은 의에서 보통은 나오지만 내가 배워나가고 내 생각 토양을 변화시키는 단계에서는 이 지에서도 나와요. 그죠? 지, 사, 려 그러면서 지혜를 자꾸 길러나가겠어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인데 그 Q에 대한 이야기예요. 넘겨주세요. Q가 원래 꿈은 그 기관차 조종하는 사람, 기관사라 그러죠. 기관사.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하철 비슷한 열차하고 비슷한 지하철을 운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가 있죠. 지하철 모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요때가 한창 그 IMF 뭐 배경이 그땐가 하여튼 한창 요즘에는 스크린 도어 설치하고 아예 그런 걸 이제 막아버리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게 사람들 마음이 아예 그런 자살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사이가 되면 스크린 도어 설치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려우니까 그냥 막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은 힘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막 찾겠죠. 다른 어쨌든 요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의 배경에는 지하철을 모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 여자가 큐의 열차로 뛰어들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자였다고 한다. 여자가 열차로 뛰어들기 직전 큐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 큐가 하는 이야기예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눈을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여자의 눈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 요런저런 까닭에 큐는 불면증이시다. 이게 큰 충격이거든요. 기관사분들이 요 당시에 지금 열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한때 많았었잖아요. 요즘은 좀 예뜸한데 참 큰 충격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가 연 열차에 정말 큰 충격이거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큰 사건 이번에 저희 작년에 세월호 같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들, 친구들 정말 큰 충격이거든요. 어제까지 봤던 친구가 그래도 어이없는 사고도 어이없지만 구조도 더 어이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러면 정말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아무 관계없는 저도 그런 이번에 1주년 됐다고 세월호 특집 기사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저도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PTSD라 그러는데 포스트 트라우매틱 스트레스 디소더 이라는데 말은 좀 어려워요. 포스트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라우마 뒤에 포스트가 뒤에란 말이거든요. 트라우마 뒤에 생기는 스트레스에 관한 어떤 질병 디소더가 질병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네이버 이런데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내가 보거나 또는 직접 겪은 후에 내가 겪거나 나타나는 불안장애다. 여기서 이제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물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건강하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가도 극복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모든 이러한 외상을 경험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러면 그건 다 그런 게 맞거든요. 근데 누구는 회복하는데 누구는 회복 못한다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회복 못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고. 근데 저희가 회복 못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공유를 해야겠죠. 연구를 해야겠고. 다음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겪었다고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진 않는다. 그렇다면 빠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분이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근데 그 유태인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나와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거든요.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한 정신과 의사의 체험수기. 그 상황에서 살아나와서 평생 동안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분처럼 거기서 나온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같은 그런 경험을 겪은 사람들 또는 아직 겪진 않았지만 혹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다르죠. 뭔가 좀 다르죠. 일단 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또 이건 영화예요. TBS에 실린 브래드 피트 주연한 영화고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찾아보니까 티베트 승려가 제가 전에 무슨 기사를 본 적이 있냐면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승려는 똑같이 고문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충격이 덜하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고문 받고 이러면 충격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달라이 라마가 신문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티베트 우리 승려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은 고문을 받아도 나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건 없다고 봤던지 하여튼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 티베트 불교 뭐 고문 뭐 이래가지고 제가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티베트에서 실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재밌던데 그의 얘기예요. 달라이 라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이 티베트 이렇게 좀 억압하면서 자꾸 막 죽이고 없애고 막 그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달라이 라마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달라이 라마의 이제 가정교사로 하러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브래드 피트가 이 주인공 하러 역할이죠. 고문 당하는 승려도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고문 받는데 왜 그 스님들은 충격이 덜할까? 빨리 극복을 할까? 보통 사람들보다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마음병이 오면은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마음병이 오고 나서야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달려들거든요. 물론 마음병이 오고 난 다음에도 방향을 잡고 하면 물론 그게 되는데 만약에 마음병이 오기 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백신 예방 백신 맞는 것처럼 뭔가 예방 방법이 있다면 그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치료는 이거 좀 다른 거죠. 이미 마음병이 온 사람이 있어요. 마음병이 온 사람이 그러면 마음병 치료가 언제 잘 돼? 근본 치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근본 치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본 치료라는 것은 감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설명해주는 생각과 그 생각과 감정이 비롯되는 생각의 토양을 성찰을 해야지 근본 치료가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이해하고 있는 바로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거 못 봐요. 못 봐요. 그냥 불안해 죽겠어요. 잠이 안 와 죽겠어요. 하는데 성찰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는 이제 성찰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음 눌러주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찰하기가 참 힘든데 마음이 편안할 때는 성찰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성찰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어머 이제 살만해 이러거든요.
이제 살만해 이래요. 그럼 그분들이 그럼 성찰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일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는 편안하죠. 물론 옆에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아 야 저 사람 마음 아프니까 좀 약간 우리가 포용해줘 이러면 편안한데, 계속 그렇게 못 살잖아요. 뭔가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이 또 생길 것이고, 또 내가 또 언제까지나 남한테 위로받고 남한테 이해만 받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또 어려움이 또 온다고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가죠. 그럼 내 마음이 치우쳐 있다면, 내 마음이 충분히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정상적인 삶의 기도에 들어가면 대번 또 힘들어져요. 대번.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힘들었다가 괜찮았다가 힘들었다가 괜찮았다가 그럴 거예요. 나중에는 괜찮을 때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또 안 좋아지면 어쩌지? 이게 괜찮을 때도 나중에 혹시 안 좋아지면 어쩌지를 고민하면서 불안해져요. 그때 되면 이제 아주 좀 심각해지죠. 이제 원리를 알면,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치우쳐져서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루어 나가자 이렇게 알 텐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해나가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 충분히 힘들어해야 되고요. 그냥 힘들하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쓸 때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걸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근본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분한테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책을 보든지 해서 마음이 어떠시고 힘들어지고 하는데, 힘들 때는 충분히 힘들어야 돼요. 힘들 때는 사실은 물론 되게 힘들어가지고 생각이 자꾸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나면 그건 치료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을 하든 양약을 먹든 뭐 한약을 먹든 그건 당장 치료를 해야 되고, 뭐 견딜만 하다면 어쨌든 힘들어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는 살지 말자,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이 좀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힘드는구나 라고 그건 잊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이제 괜찮아질 거잖아요. 시간이 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생각이 그냥 온전치가 않아도 주위 상황이 좀 편안해지면서 좀 가벼워진다고요. 가벼워졌을 때, 아 내가 지금 편안해질 때 공부하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편안해질 때 명상도 하고 고전도 읽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 상황 2에 대해서는 마음병 예방 백신이라는 것은, 마음병이 있는 사람은 힘들 때 충분히 힘듦을 겪고 좀 편안해졌을 때 이제 성찰해 나가는 것이지만, 마음병이 전혀 없는 사람도 나중에 어떤 일을 겪을지는 또 모르잖아요. 내 가까운 분이 좀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당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저희 사는 건 모르니까 마음에 대해서 지금 비록 편안하지만 마음을 넓혀 나가자 하고 좀 닦아 나가는 게 좋죠.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인데요. 요건 목욕탕의 캐비넷처럼 그려놓은 거지. 사진을 묘사한 거 넘겨주세요.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 처음에는 서울 부산 그 열차를 계속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큐를 알게 되고, 큐도 그런 상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왠지 이제 마음이 가서 이제 큐가 사는 곳에 이제 사는 도시로 가게 돼요. 큐가 중국집을 했거든요. 중국집에 취직을 했죠. 취직을 하고 잠은 찜질방에서 자기 시작해요. 주인공이 찜질방에 있다가. 그래서 물건 보관해 줄 수 있는 곳이 캐비넷밖에 없죠. 물건들이.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물함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건들을 보면 아예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거기밖에 못 쓰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건을 보면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최신의 가전제품을 보아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고, 예쁜 옷을 보아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그걸 뭐 사봐야 뭐 보관할 데도 없고 하니까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치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 욕심이 완전히 날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욕심을 마음껏 부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거 설명하고 갈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더 좋겠네요. 진짜 마음 내수. 요거는 그 담배 소설 중에
채만식의 맹순사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채만식이라는 분이 쓴 맹순사. 배경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서 해방되는 그때인데, 일제 시대의 순사 경찰, 일제 시대의 순사 경찰 노릇을 한 맹순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다음 눌러주시고요. 맹순사는 스스로 청백리라고 자부를 해요. 청백리는 아주 청렴한 관리를 말하거든요. 가난했어요, 맹순사는. 아내가 그런다. 뱃속에서 뽀록 소리가 나도 맨날 청백이야? 그러니까 맹순사가 아무래도 사람이 청백하면 가난해도 두려울 게 없는 법이야. 근데 맹순사는 가난은 했지만 사실 청백리는 아니었어요. 생각에 늘, 그러니까 요 당시 순사들이 그 뒷돈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뭐 좀 봐주고 뭐 받고 뭐 이런 거. 맹순사도 좀 나한테 좀 그러한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다, 뭔가 좀 건수 좀 걸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상황이 없었던 거예요. 뭐 소소한 옷이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뭐 받았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맹순사는 마음에 뭔가 좀 그 한 건 하려는, 뭔가 좀 부정한 돈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못했던 거죠. 내 진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맹순사의 진짜 마음은 이거하고는 다르죠. 다음 요 이게 소설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맹순사는 나도 제발 그런 거리가 하나 걸렸으면, 하다못해 집안채 살 거리라도 좀 걸렸으면, 집안채면 대단한 건데 요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이 소설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면 걸렸으면 하고 초조와 더불어 연방 그런 구멍을 여새겨 보았었다. 그러나 어인일인지 한 번도 걸리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끝내야 쓰레기판만 뒤지다가 소위 청백한 채로 칼을 풀어놓고 말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청백리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앞에도 내가 지금 욕심을 안 부린다 해가지고 그게 진짜 욕심이 없는 것이냐? 이거는 물음표예요.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느냐? 마음껏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에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다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둘이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번 요 앞에 바로 요 앞에 했던 단편 하면서 책은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부귀, 권력, 명예 이런 걸 쓰지 않는 사람은 뭐 좋은데, 그런 걸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은 또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짜 내 마음은 내가 그걸 쓸 수 있는데도 안 쓴다면 그게 진짜죠. 하지만 내가 제안받고 있을 때는 안 하다가, 아까 요 이야기에서는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할 때는 내가 전혀 사치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찜질방에서 나오고 집 하나 있으니까 필요 없는 것도 막 갖다 자꾸 사놓고 있어. 그럼 찜질방에서 내가 사치 안 했던 게 사실 진짜 내가 사치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건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잘 봐야 돼요. 우리도 지금 내가 지금 상황에서 욕심도 안 부리고 아주 그 한 욕심도 안 부리고 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욕심이 없어 그런 건지, 내가 지금은 내가 고집도 안 부리고 집착도 안 한다, 근데 내가 진짜 고집과 집착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조금 살펴봐야 돼요. 조금 살펴봐야 돼. 다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넘겨보시고요. 처음 살펴볼 게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다음 넘겨주시고, 네, 강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강박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보통 강박을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해가지고 OCD라 그래요. 용어로 하면 OCD. 근데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CDO를 가지고 있대요. OCD하고 CDO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는 CDO가 있어요. 그것은 OCD, 강박증과 같지만, 하지만 알파벳을 순서대로 놓아야 하는 강박인 거예요. 알파벳을 순서대로 놓아야 되니까 OCD는 ABCD 순서대로 하면은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CD, 이렇게 글자를 순서대로 하는 강박이 있는 사람. 강박이 이런 거죠. 뭔가 하나의 자기가 규칙을 딱 정하면 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영어로는 OCD 요건데 요거조차도 바꿔버려야 되는 이런 방법인 거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대학이 자주 나오죠. 저희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가 대학에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8조목이 있어요. 8조목이라는 것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8개의 항목. 대학에서는 인격 수양, 마음 수양 또는 뭐 학문 수양, 학문의 공부 방법 순서. 저희는 근데 마음병 치료 순서와 똑같아요. 네, 다음 이렇게 8개예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말은 많이 들어보시고 요게 대학에서 나온 거예요. 경물치지 알죠, 그죠? 성의, 의가 이거는 생각의 토양이에요. 생각의 토양. 정심에서 이 심이 마음이고 보통 말은 뭐 생각과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생각과 감정은 생각의 토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 감정이 바로됐을 때 수신, 몸으로서 표현되는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되고. 마음병을 근본 치료하는 것은 항상 이제 생각의 토양으로 가야 되고, 생각의 토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물치지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명상도 중요하고, 감각은 생각의 토양이 치우친 거예요. 생각의 토양이 치우치다 보니까 치우친 생각이 자꾸 나오죠. 첫째 알려면은, 치료하려면은 내 지금 생각의 토양이 뭔가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겠죠. 그거 알기 위해서 또 명상이 또 필요해요. 치료하는 방법이 요 순서입니다. 예, 다음 보시고요. 다음. 마음병에도 백신이 있어요. 마음병을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내나 지금 명상하고 배워나가고 이게 다 마음병 예방의 방법이죠. 네, 다음. 마음이 편안할 때는 성찰하기는 좋지만은 편안함으로 인해서 안주하기도 쉬워요. 편안하니까. 근데 마음병을 예방하려면은 편안한 그때 살펴봐야 돼요. 편안할 때. 왜냐면 그때라 성찰이 되거든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성찰이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힘들어야 돼, 사실은. 그 힘듦은 또 오래는 안 걸거든요. 시간이 가면은 그 힘듦은 내가 이제 강력하게 저항하면 물론 오래는 가는데, 야, 내가 또 어떤 짓을 했구나라고 그걸 정확하게 보면은 그 힘듦은 또 오래는 또 안 가요. 힘들 때는 충분히 힘들어하고, 편안해졌을 때 그때 힘듦을 잊지 않고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마음이 불편할 때는 성찰이 큰 동기를 얻지만, 불편하니까 성찰하기는 어려워요. 동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집착하니까 이렇게 힘드네. 집착해서 내가 될까? 지금 내 이 불편한 원인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집착해서 힘든 거예요. 고집해서 힘들고. 보통 어떤 삶에 힘든 시련이 생기면 힘든 시련 때문에 내가 어렵다 생각하기 쉬운데, 피할 수 없는 시련이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서 충돌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편할 때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성찰에 큰 동기를 얻어야 돼요. 성찰에. 정상으로 힘들 때 그 고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또 어떤 생각이 드는, 안 좋은 기억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좋은 기억을 자꾸, 그 기억은 안 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실수하고 이래 했던 기억은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같은 짓을 안 해요. 잊어버리면 잊어서 또 해버려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살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겸하게 인정, 그때는 내 수준이 그 정도였구나.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될까? 이렇게 자꾸 스스로한테 현명한 질문을 던지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선한 본성에는 다 떳떳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떳떳하게 살기가 어려우냐? 내 떳떳하지 않은 마음을 자꾸 안 보려고 하거든요. 내 떳떳하지 않은 마음을 자꾸 보면 그 마음은 사실 견디기를 힘들어해요. 근데 내가 자꾸 안 보려고 하거든. 난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한다고 내 바른 생각을 자꾸 보는데, 내 허튼 생각은 자꾸 안 보려고 한다고. 보면 마음이 처음에는 좀 괴로우니까. 하지만 내가 변하려면 괴롭더라도 내가 이렇게 허튼 고집을 하고 있네라고 좀 겸하게 인정할 때 변화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있어야 편안할 때 성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어야 마음병을 근본 치료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할 때. 네, 다음. 노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통 가난하면 사람이 아첨을 하기가 쉽잖아요. 좀 잘 굵게 권세 있는 사람한테. 근데 가난하지만 아첨 안 하고, 또 부유하면 교만하기 쉬운데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때 사실은 자공이 자기가 가난할 때 아참 안 했고 지금은 잘 살게 되었는데 내가 부자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는다. 나 정도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자 얘기를 그 정도면 괜찮다. 나쁘지는 않죠. 괜찮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사람다움을 즐기죠.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저희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인의예지.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 남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안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사람다움을 즐길 줄 알고 부유하지만 사람다움이 절로 실천되는 사람만은 못하지. 그러니까 부유한데 단순히 교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다움을 그대로 온전히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억지로도 아니고. 이것도 자공의 말도 괜찮지만 공자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수준 높은 얘기죠. 그러니까 자공이 대본의 이 이야기는 절차탕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시경에 나오는데 뭐 옷 같은 걸 처음에 좀 거칠게 하고 나중에는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계속 연마해 간다는 말이에요. 뭐 뼈를 처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사포로 아주 매끈하게 간다. 그러니까 옥을 처음에는 쪼아가지고 큰 덩어리를 넣고 그 다음에 아주 또 세밀한 가공을 한다. 뭐 이걸 절차탕마라 그러거든요. 자공이 사실은 요 상태에 머무르면서 야,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자가 거기서 더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부해 나가보면 되게 불편했던 사람은 그냥 편안해지기만 해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선 문제도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넘어진다고. 그래서 항상 이게 공부할 때는 절차탕마하는 마음병 예방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좀 절차탕마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뭐 공부가 이게 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뭐 명상 이제 마음병 있을 때는 뭐 최소한 5분 정도 하고 그러면 한 30분 정도 좀 도전 읽으면서 성찰해 나가는 거. 근데 그게 삶에 또 힘이 되거든요. 지혜도 되고. 그래서 이 마음병 예방하는 이게 마음병 예방 백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절차탕마군요 하니까 공자가 와 이제 얘하고 시를 얘기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얘기를 했대. 네, 다음 보내주시오. 그 다음 마지막 진짜 마음. 네, 다음 보내주시오. 요거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세한도 좀 이게 세한도라고 이제 한 번씩 좀 이렇게 이게 나와요. 세한도가 이게 이제 논어에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건데 이게 그림이 김정호가 그린 그림이에요. 추사 김정희 조선시대 문인인데 추사 김정희가 자기 제자인 이상적 추사 김정희 우선 이상적 이 우선이 호인가 봐요. 사연이 있어요. 추사 김정희가 유배 갔을 때였거든요. 유배를 갔다는 말은 뭔가 나라에서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 추사 김정희가 잘 나갈 때 자기가 교류했던 그 교류가 다 끊어졌어요. 왜냐면 계속 그 연락을 하고 그러면 자기도 찍힐까봐 그랬겠죠. 근데 제자인 이 이상정만은 추사 김정희한테 이 사람이 그 중국에 이렇게 자주 사신으로 왔다 가고 했었는데 가면 좀 귀한 책 같은 거 얻게 되면 자기 스승님한테 자꾸 보내주고 이상정만은 이걸 잊지를 않고 계속 김정희 남이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해도 계속 챙겨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정희가 마음이 되게 참 고마웠겠죠.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세한도를 그려서 이제 보내줬어요. 이게 내용은 뭐냐면은 그 논어의 원문은 뭐 세한연우의 지, 송백지,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그러니까 날이 춥지 않을 때는 모든 나무들이 다 피어 있잖아요. 근데 추워지면 다른 나무는 다 시드는데 소나무와 잣나무는 잎이 그대로 맺혀 있는 거예요. 날이 추워야 진짜 오래가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추사 김정희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들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진짜 나의 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좀 사랑이 떨어져 봤을 때 알게 되는 거죠. 네,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주어진 뒤야 소나무의 잣나무 시들죠. 아까 그 진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진짜 마음 언제 드러나느냐. 그 상황에 딱 나갔을 때. 내가 편안할 때 정말 편안한 것 같아. 그때 진짜 내가 편안한지 몰라요. 내가 진짜 마음이 건강하다면, 건강한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건강하다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때도 내가 마음을 잘 다루어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건강한 것이거든요.
내가 편안할 때 편안하다고 그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에 처해 볼 때 어떤 상황을 안 만나서 편안하고 누구나 다 하죠.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네, 다음. 끝인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읽었을 때 되게 좀 마음이 좀 외로운 마음도 많이 들고 좀 이제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외롭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제 끝에도 이게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끝에는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Q하고 뭐 이게 그 뭐 남녀 관계로서가 아니라 Q하고 또 W라는 좀 유령 같은 사람이 나와요. 자꾸 목욕탕에서 일하는 여자분인데 자꾸 발에 발 입히고 이렇게 남 눈에 잘 안 띄고 그분도 참 삶이 참 기구하던데 그 다음에 고등학생 또 한 명이 해가지고 잘 살아요. 만두집에 뭐 쫄면 팔고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같이 일하는 고등학생은 대학교 보내고 자기 뭐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끝에도 이게 자기 취미가 그거래요. 고속도로 휴게실 이제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실 오뎅 같은 거 팔잖아요. 오뎅이 먹고 돌아오는 거. 전국에 맛있는 오뎅집 이런 거 막 체크해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외로움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인생에서 뭐 지금은 뭐 가족이 있고 하지만 가족이 있어도 또 외로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식구도 있는데. 근데 과거에는 진짜 혼자 있으면서 정말 외로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외로움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 외로움을 또 떠날 수는 없어요. 외로움. 그래서 제가 신해철을 노래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신해철 노래 중에 여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끝으로 눌러주세요. 마지막인데 외로움의 거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노래가 쭉 나오고 신해철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외로움이 당신에게 속삭일 때 이제는 더 이상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외로움 누구에게나 죽는 날까지 헤어질 수 없는 친구일 뿐이다. 이게 외로워서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외로움이 도망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외로움은 없어져요. 진짜 가족과 함께 있어도 또 마음에 어떤 남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외로움의 공간이 있거든요. 신해철 말처럼 가사처럼 죽는 날까지 헤어질 수 없는 뭐 이렇게 친구라고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전에는 내 시간이 외로움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외로울 때는 외로워서 힘들고 외롭지 않을 때는 또 외로워지면 어쩌지라고 힘든데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외로움을 용납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전에는 외로움과 다투고 싸우면서 내가 그냥 피하려고 자꾸 시간을 썼다면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지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외로움과 더 이상 다툼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 내가 내 시간을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울 수도 있고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갈 수도 있고 여기 주인공처럼 오뎅에 내가 취미가 있으면 고속도로 다니면서 오뎅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